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총장님들께 어떤 그 인사이트를 드릴 만한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식견이라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 쭉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자유롭게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2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이력은 뭐 잘 아시고요. 저는 부제목을 사실 지역산업 기업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전문대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제도, 법, 예산 이런 거라면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의 그런 점이고 전 사실 하드웨어와 관련된 거는 전문성도 별로 없고 해서 주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직업 훈련의 관점에서 고등 직업 교육 그런 거가 어떻게 될지 옆에서 봤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5파트로 되어 있고요. 앞에 한 30장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뒤에 6장만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 구조가 기술 구조 그리고 인구 구조 이런 것이 한꺼번에 변하고 평생 직업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잘 아시는 거고요. 우리 고용정보원은 그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79년 노동청 직업안정소로 영등포에서 출발해서 산업인력공단 산하로 잠시 들어갔다가 2006년에 이제 고용정보원으로 했고 14년에 충북 혁신도시에 내려가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직업교육훈련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고용 서비스 혁신을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AI 기반 일자리 부분이나 비대면 디지털 고용 서비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면 인력 수급 전망, 직업 연구 이런 부분들이 주로 관련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추진하는 4가지를 말씀드리면은 AI 빅데이터 기반 잡케어 서비스라는 것을 1번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 관련 그 모든 데이터를 총 집결하는 그 데이터 허브 기관입니다. 고용부는 물론이고 근로복지공단, 인력공단 그리고 각종 직업훈련 기관 이런 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25년간 전산 지원을 하면서 생긴 데이터 중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적성 검사 받은 거 1년에 한 300~400만 명씩 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도 1년에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받고 자격도 1년에 300~400만 명씩 취득을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취업하는 사람이 연간 700~800만 명 그리고 누적으로는 지금 1700만 명 정도가 이제 근로자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어떤 적성의 사람들이 어떤 교육훈련과 어떤 자격 그리고 하루에 80만 명씩 들어오는 워크넷의 구직자들은 자기 출신 학교와 학과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력을 넣고 있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런 것이 데이터 분석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잡케어 서비스는 앞으로 진로 상담과 진로 지도를 할 때 이런 적성에 이런 자격에 이런 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쪽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은 어떤지 그래서 역량 갭을 도출하고 역량 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경력 개발 루트를 청해야 되는지 그걸 인력공단에 있는 그 NC에서 역량 단위들하고 그리고 직능원에 있는 그 학습 모듈들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AI로 준비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은 우리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직접 이것을 활용해서 경력개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2번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저는 조만간에 고용노동 데이터셋과 교육 데이터셋이
결합이 돼서 많은 기관들이 분석하고 AI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절이 올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고용노동 데이터를 정리해서 개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 비상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통계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 고용정보원에서는 그와 같은 데이터를 전날 밤에 데이터를 아침 10시까지 추출을 해서 1일 단위로 전국 시군구 업종 단위로 그 실업급여가 어디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근로자가 어디서 많이 실직을 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참고하는 게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용정책 사각지대, 최근에 플랫폼 노동 이런 거가 이제 급증하는 것을 지난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영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 220만 명이 새로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추적하는 이런 4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수급 전망은 10년 이상 경력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2년 주기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학과 정보, 직종 정보까지 이래 담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별 인력 수급 전망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전망, 과학기술 인력 수급 전망, 뭐 교사 인력 전망 이런 게 있지만 고용정보원이 그것을 총괄하는 부문별 인력 수급 전망을 다 합치면은 항상 인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합성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 전망에 기초해서 부문별 전망을 하도록 약 40명의 자문단을 구성해 갖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결과물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직업연구하고 신직업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신기술, 신산업, 신직업은 함께 돌아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직무가 나오고 직무가 이제 커지면은 직업이 되고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함께 도출되는데 인력 수급 전망은 굉장히 계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과거 추세 플러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미한 그러면은 직업은 굉장히 정성적인 어떤 감을 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업 사전을 40여 년간 발간해 왔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지도 경력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을 이제 대부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용센터에 오거나 대학에 와서 이래 했는데 지금은 청년은 물론이고 고령자 실업급여 받으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온라인 콘텐츠로 전부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 평가를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까지 해서 한 35조 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약 20여 명 그리고 외부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1년 내에 이제 그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뭐 그래서 취업률 같은 계산하고 개선점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동향 분석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기별, 월별로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사는 청년 패널, 고령화 패널, 곰스라고 해서 대졸자 이동 경로 조사를 하는데 교육부 교육개발원하고 같이 대졸자 직업 경로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제목에서 말한 지역산업, 기업 현장 중심과 직결되는 기업의 어떤 채용 변화하고 우리가 어떤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몇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채용에 대해서는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청년들은 출신 학교나 외국어 점수, 공모전 여전히 아직도 특히 이제 학교, 학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중시하는 것은 그 이쪽에도 보시면은 면접을 통해 파악한 인성 태도가 93.6 채용 요소로 그리고 면접을 통해 파악한 직무 역량이 80 그래서 90%의 기업 인사 담당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 태도와 직무 역량에 대해서 사실상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에 너무 그럼 내가 직무 역량을 본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성 태도를 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갭들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이제 뽑는데 일 잘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만큼 절절하게 매 시간 우리 교육 커리큘럼에 그렇게 진로 지도할 때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대에서 NC에서 적용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역량 기업에서 생각하는 역량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인데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아무리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용 방식도 요즘 이제 4대 그룹 중에 3개 그룹이 수시 전형으로 전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실무 능력 중심이고 그 경험을 중시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일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청년들은 청년대로 굉장히 힘들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못 뽑겠다고 그래서 손쉬운 게 경력직이고 그래서 채용 패턴이 그렇게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그 말씀 다시 드렸고요.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저희들이 보통 이제 나누는 네 단계가 어떤 대학에서든 어떤 학과의 교수님들이 학생들 취업률을 높이려면 전부 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자기 진단을 해갖고 마지막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딱 찝고 그 사이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처음에 찝은 대학이 처음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이렇게 처음에 찝으려면 1학년 때는 다 서울대에 찍고 하잖아요. 2학년 때 눈높이 낮추고 3학년 때 낮추고 임박에서 낮추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취업도 저런 경로를 사실 거치거든요. 눈높이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특정 기업 5개를 딱 골랐다고 하면 거기에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기업에 직접 방문도 하고 기업에 이미 취업한 그 재직자를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어떤 취업 준비 강화 전략 이런 거가 최근에 성공하는 많은 그 대학의 트렌드다 이런 우리 연구원들이 그냥 저한테 준 겁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 취업 지원 서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부 비대면입니다. 콘텐츠도 비대면으로 해가 영상으로 다 찍고 VR로 다 찍고 그걸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워크넷에 그 우리 진로 지도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전번에 지난해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각 학교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진로 지도 컨텐츠를 보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시 마비될 위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배 폭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취업 지원 서비스는 전부 콘텐츠부터 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저는 요약을 했고요. 직업교육훈련 환경도 똑같죠. 뭐 콘텐츠 자체가 디지털화 다 되고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가 몇 년 내에 얼마나 사라질 건가 사실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 방식이 전부 다 이제 온라인화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되고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고 해서 미국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배우는 애들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금방 퍼지거든요. 몇 개월이면은 영어가 쉽게 강의되고 그것도 느리게 나오고 자막이 나오니까 영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그래서 글로벌하게 최고의 강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걸 평가 방법도 원격으로 할 때 저게 이제 공정성을 어떻게 활보할 거냐 쉽게 컨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내가 학점 인증할 때 했던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신뢰가 형성돼서 저런 걸 아주 프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굉장히 그걸 공정성을 확보하는 첨단 기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실습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되니까 저런 것들 이런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력 수급 전망하면서 전문대학에서 지금 비중이 제일 큰 게 치료 재활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제일 오른쪽 보면은 향후 10년간 얼마나 이제 증감할 거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자 증가율 순으로 우리가 한번 쭉 뽑아본 거고요. 그리고 취업자 감소율이 제일 크다고
10개가 아니라 20개인데 이런 것을 뽑아본 겁니다. 저는 이런 걸 과거에는 막 학과 우리 개편하고 할 때 참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료들입니다. 이 예측이라는 게 사실 맞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일자리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 분류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부처 돈을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하기도 하고 많은 민간기관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체 사업들이 있고요. 그것이 전체 보면은 중앙부처 사업이 30조고 지자체 사업이 플러스 알파 한 5조 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구조로 아래쪽 기업 쪽에서 보면은 채용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임금을 보조하고 이런 부분이고, 위에 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 보조하고 실업급여를 주고 취업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 중에서 전문대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은 결국은 이제 직업훈련 영역으로 이 2조 2천억 이 부분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좀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제일 오른쪽에 전가율이 있는데 가장 전가율이 낮은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그 확대가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또 생산 인구 감소 시기에 기술 변화를 추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 활력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일자리 대책의 가장 큰 방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문대학은 제가 여기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막 위기, 살아남기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사실 가슴이 되게 짠한데요. 그 사실 직업교육훈련은 국가의 책무를 더 강화하고 같이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활로를 즐거운 기분으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고 제가 공무원 했던 한 사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부처별 일자리 사업인데, 노동부가 30조 중에 24조를 쓰고 있고요. 중기부의 창업 예산이 한 2조 6천, 복지부의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게 2조 4천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고용부 예산이고요. 그 안에서 직업훈련 2조 2천 중에 1조 9천 7백이 노동부에 있으니까요. 대부분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업훈련 예산은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불리는 건 이제 저거보다 훨씬 크겠죠. 이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 고용부 사업을 제가 기억하는 거 이제 더듬어 보면 크게 9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일자리 센터 108개. 여기 오신 이제 총장님 학교도 많이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 하고 있을 거고요. 그거는 진로 지도 이런 걸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이 이제 대규모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대학들이 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학습 병행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교와 전문대 연결시키는 거, 전문대 자체, 그리고 고숙련 피택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요. 많은 전문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4번하고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하고 6번 지역인자율 공동훈련은 앞에 유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중심, 저도 사실 제일 앞에 지역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역에서 다양한 그 맞춤식 교육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센터가 전문대나 폴리텍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과정평가형 자격도 일부 하고 있고, K-무브 스쿨이라고 해서 해외 취업 청해진 대학, 요거는 이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부 대학이 특화해서 하고 있고, 마지막이 국민내일배움 카드인데요.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들어오는 전문대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2조 원 예산 중에 이게 1조 2천이에요. 나머지는 보시면은 이제 총장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저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대학에는 좀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존재 자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일반 학원이나 훈련기관들이 주로 하지, 대학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과정이 7, 80개 정도 있고요. 23억 정도 작년에 돈이 나갔더라고요. 거의 뭐
대학에 4년제 대학 포함해서 나간 돈이 2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조 2천 중에.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평생 교육 훈련을 한다면은 저 부분은 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화두를 제가 던지고자 전 규모는 작지만 해놨습니다. 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사실 실직자용이지만 채용 예정자 과정이 있고 청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일학습 병행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엮으면은 우리나라 평생 직업 교육 훈련하고 교육의 어떤 접점에서 저 제도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요거는 한 번도 옛날에 일학습 병행이나 뭐 저런 거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폴리텍하고도 비교도 되고 이 부분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대학이 일반 학원하고 같이 저런 교육 훈련을 하게 된 거는 사실 IMF 때예요. 그 전까지는 노동부 인정 훈련을만 하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과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일학습 병행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역인자위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많은 대학이 저기 지역인자위 공동훈련센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정책이 잘 되려면은 지역의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역의 노동청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지방의 교육청도 있고 지방의 중기벤처청도 있고 지역상의도 있고 하지만 지역산업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결집력이 있느냐. 그래갖고 요즘 뭐 산업계 중심으로 산학협력 강화하고 교육부에도 대학 평가할 때 그런 걸 하면은 막 기업하고 MOU도 많이 체결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채용하겠다고 교육훈련 시켜달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회사 어렵다고 안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걸 해서 사실 그 협력관계가 안 되니까 기업 맞춤 교육훈련 그런 거가 굉장히 약한데 그건 사실은 거버넌스하고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지자체하고 같이 그 지역인자위 만든 거를 나중에 한번 총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지금 대학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들을 기업하고 어떻게 접점을 갈 건가, 각 기업이 각 대학하고 각계약진으로 각계 협약을 할 거냐, 시도하고 지역교육청에 의존할 거냐. 결국은 저기에 있는 멤버들, 그래서 지역인자위 사무국 안에 이런 팀들이 있고 사무국이 있는 지역 거버넌스는 사실 이게 유일합니다. 과거에 여기 보면은 지역 노사민적, 지역 고용심의회 뭐 쭉 있고 저 시도별 지금 일자리위원회하고 다 있지만 저기는 사무국이 없어요. 회의체예요. 시도지사 모여가 1년에 한두 번 회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국을 지역의 대학하고 산업계하고 자치단체가 튼튼하게 해서 거기에서 인력 수요 조사도 하고 공급 현황 조사도 하고 우리 지역의 인력을 뭘 더 늘려야 될지 어떤 역량 수준 단계로 교육을 올려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거가 굉장히 지역 산업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결론인데요. 뭐 답은 사실 총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기업 밀착 훈련 그리고 수요자 현장 중심 교육인데 기업이 원하는 어떤 기술 역량에 진짜 우리가 얼마나 올인하는가 이거는 영원히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영원한 화두니까 만점짜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또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교육과정을 몇 프로 참여하느냐 100% 참여하느냐 교재 자체를 기업이 만드느냐 커리큘럼의 의견을 반영하면은 참고만 하느냐 우리 책을 버려버리고 그거 갖고 하느냐 이거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가 기업 현장에 경험이 있느냐 3년 있느냐 매 방학 때마다 기업 현장에 가느냐 기업 현장보다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기업 현장 사람들이 전체 교수의 80%를 구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교육에 그게 달라져요. 전공 분야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습은 결국은 그 평가를 수료생이 나오면은 졸업생이 나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누가 보느냐 출제를 기업에서 하느냐 과정평가에 이제
교수님들이 하느냐, 내가 가르친 거 잘 알아들었는지 평가하는 건지, 기업에서 데리고 가서 설 사람이 문제를 내는 건지에 따라 갖고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 어디 가보고 그런 걸 엄청나게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총장님들 저보다 훨씬 잘 알죠.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대학 전문대학들이 그런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걸 전 전문대 협의회 같은 데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그걸 전파하고, 올 대학신문에서도 왔던데 그런 거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잘된 거를 릴레이로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역량이 높아질 거고, 우리가 그런 공급을 하면은 평생 직업교육의 수요는 엄청나다. 사실 지금 데이터 기반 그 한국판 뉴딜만 추진하려고 그래도 모든 전문대학이 다 달라붙어서 인력 양성해도 저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량을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 산업계하고 얼마나 밀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평생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가 넘쳐날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뜻을 같이 모으고, 나머지 지역적인 거는 여기에만 올인한다면은 고용부든 교육부든 협력할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고, 고용부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건대는 교육훈련 잘 시키면은 전문대학이든 폴리텍이든 뭐 학원이든 가리지를 않아요. 기업 현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까 권대봉 원장님, 총장님께서 키우신 제자분이 한고원에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5년 전에 그 대학 경영진들이 체크해봐야 될 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고요. 뭐 다 혹시 그 총장님들 책상에 배포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국의 사인제대학 전문대학 모든 총장님 책상 위에 달력을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로 체크리스트가 쭉 있고요. 그 내용은 뭐 주로 그런 겁니다. 저게 yes, no로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상세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5점 척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과 과정을 기업하고 같이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각 학과별로. 그리고 거기에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기업이 참여하고 평가까지 진짜 참여하고 AS를 하느냐, 우리 졸업생이 그 기업에 갔을 때 3년 뒤에 평가를 해보고 일을 잘하느냐, 부족하면 우리가 향상 교육을 시켜줄 역량이 학교가 있느냐, 그러면 장비는 기업이 되고 우리가 그걸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그 컨설팅하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